월요 모임 회원이었던 린다 존스는 미국에 귀국한 후에는 월요 모임에서 보내오는 보고서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인혁당에 관한 소식지입니다. 1974년 9월에 오글 목사가 인혁당에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죠. 그는 인혁당 가족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했고 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비교해 조사했습니다. 수십 장에 이르는 보고서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글 목사님은 이 사건이 분명히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월요 모임은 오글 목사를 통해 인혁당 사건을 알게 된 거죠. 한국 정부가 무고한 시민에게 사건을 조작해서 죄를 덮어씌우는 것을 보고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글 목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들 놀랐지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닐 도어티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오글 목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당시 기독교 회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구속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글 목사는 1974년 10월 9일 모교 기도회의 설교 시간에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쉬쉬했던 합의된 침묵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깨진 것이다. 저는 이들이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그들이 결백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들이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만 말했죠. 학생이나 종교인 등 다른 시국사범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혁당 관련자들과 가족들. 오글 목사의 모교 강연 이후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모교 기도회는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인혁당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와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결국은 오글 목사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모교기도에 와서 그 가족들의 호소를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그런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모교 기도회에서 인혁당 사건을 고발한 바로 그날 저녁 오글 목사는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그는 수사 책임자가 한 얘기를 지금껏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6국장은 인혁당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난 국립묘지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한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갔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또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한국전에서 죽은 미국 용사들의 무덤에 가서 그들이 헛되이 목숨을 버렸다고 말할 거라고 말이지요. 인혁당에 관한 진실이 알려지면 그들의 조국인 미국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월요 모임 사람들은 곧 버려야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산주의와 맞서는 국가라면 어떤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 정권일지라도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74년 11월 22일로 예정된 미국 포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월요 모임은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포드 대통령의 방한이 극심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만일
방안을 취소할 수 없다면 시간을 내어 자신들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 회신은 없었다. 저는 미국의 언론과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대사에게도 탄원서를 썼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포드 대통령 방한 직전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월요 모임 회원들은 이 역시 한국 정부가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악용하는 냉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정부는 땅굴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발표를 포드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포드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시노트 신부는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2번의 시위를 벌였다. 두 번째 시위는 미 대사관에서 벌인 것이었다. 부인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내 남편, 내 아들을 석방해라 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라고 쓴 플래카드 들었지요. 결국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포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악수를 나누었을 뿐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도미노 이론 때문이었죠. 만약 남한이 붕괴하면 일본이나 이웃 주변 국가까지 그 여파로 붕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남한과 이 지역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소련의 위협 때문이었죠. 포드 대통령의 방안은 박정희 정권의 지지를 의미했죠. 모든 한국 언론들은 양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는데 1만 마디의 말보다 효과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래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생각할 테니까요. 포드 대통령은 하루를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월요 모임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날이 다가도록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던 편지의 내용을 알려줬지요. 월요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지원하에 유신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포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공포정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 사건이므로 공개적인 민사재판을 해야 하며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관여해 만든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고발했다. 월요 모임 회원들의 기자회견은 포드 대통령의 방한 기사와 함께 전 세계에 전송됐다. 미국 내에서는 월요 모임 출신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박정희 정권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극에 달한 박정희의 인권 탄압과 이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12월이 됐다.